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고령화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학교와 폐교가 늘어나고 최근 3년 동안 전남에 폐교된 학교는 무려 23곳이나 됩니다. 전남의 학생 감소 문제와 폐교 활용 등 앞으로 해결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갈수록 학교 수는 감소하고 폐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초등학교 48곳에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특히 네. 전남은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이런 영향이라고 볼 건데요. 그 학교가 아예 이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48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명밖에 없는 데가 12군데라고 네. 그러고요. 1982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학생 수도 90만에서 20만으로 줄었다는 거니까 전국적인 차원의 그 저출산의 영향, 학령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전남이 특히 많은 것이어서요. 그러니까 전남이 갖고 있는 저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장 이렇게 또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2019년 1월 1일 현재 전남의 총 폐교 수가 무려 821개 교에 달합니다. 네.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유독 전남에가 폐교가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1970년대는 전남의 학생 수가 거의 90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 출생 수가 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20년이 지난 내년에는 19만 8천 명 정도로 와. 약 42%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유독 전남의 폐교가 많은 것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한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폐교를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가 관광이나 예술 자원 등 또 다양한 모습으로도 활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남의 약 75%가 농산어촌의 학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42%가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폐교를 당했고요. 또 앞으로도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주로 뭐 교육시설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시설, 네. 아니면 주민소득 증대시설, 또는 기타 건전한 목적으로 이렇게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20개의 폐교 중에서 약 700개 정도는 이미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서 네. 재활용되고 있고요. 약 100여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매각, 임대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복지시설, 관광시설 등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폐교가 늘어나는 건 전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지요. 네. 근데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으나 마땅한 방법들이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교육시설 예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형성, 포천, 제천 뭐 이런 데 있는 폐교들을 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전라북도에도 이제 익산 금성초등학교에 생태 창작 놀이터가 만들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계속 이거저거 해보는데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 폐교 활용에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만 국한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좀 상실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폐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있어야 이 시설을 이용한 그 무엇이 될 텐데 그게 없으니 결국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획기적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국에 산재 있는 모든 폐교들이 다 그런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니 마땅하게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이긴 합니다. 네,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쉽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각이나 임대된 폐교 활용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폐교 활용 목적에는 주로 교육시설, 복지시설, 주민 수익 증대시설, 네. 아니면 기타 건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특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활용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폐교들이 주로 관광시설도 있지만 교육용으로 재탄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그 22개의 지자체의 교육청 중에서 가장 어떤 웅장하고 멋진 시설로 유명한 여수교육청이 있습니다. 네. 여수교육청도 폐교를 활용해서 재활용한 거고요. 순천에 있는 전남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산실인데요. 여기도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네. 멋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건전한 목적 외에 사용되는 폐교도 있어요. 최근 목포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 모 건설사에서 근대문화유산 지역 근처에 있는 구 제1여고 건물을 매입해서 이게 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또한 신안의 한 섬학교의 폐교를 보면 박물관이긴 하지만 이게 성박물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 지리적인 환경 특성하고 이 성박물관하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종종 발견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참 아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교육청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교육청에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는 일단 폐교는 그 지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자체에서 뭐 우선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폐교는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옳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 있는 폐교가 우범 지역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을 바뀌게 되면 그 지자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공익단체 이런 데서도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폐교를 제2의 어떤 주민복지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 변호사 의견도 궁금한데요. 그 역대 이제 폐교를 재활용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밀양 연극촌 이야기들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연극인 이윤택 씨가 그 연희당 거리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연극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극제가 운영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윤택 씨가 이제 잘 아는 미투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서 밀양 씨가 계약을 해지했고 그 이후에 다시 이걸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양 씨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화공간에서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성공한 사례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게 아이디어가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분명 폐교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폐교가 처음 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쌀한바가지라도 삼매삽이라도 자기 노동을 투여했건 재물을 투여했건 투여해서 내 동네에 학교 만든다는 심정으로 다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폐교가 있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그 학교는 진짜로 그 마을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네.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들을 이걸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대화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그냥 교육청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 몇 명의 아이디어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농촌 지역들은 굉장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인들은 점점 이제 나이 드시니까 자력으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그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인 복지는 항상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복지라고 하는 게 조금은 시혜적인 베푸는 의미가 있다면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생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농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 폐교를 노인 복지와 노인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각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모여서 그걸 하면 훨씬 혼자 두는 것보다는 노인 건강에도 좋고 복지의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요. 그래서 폐교들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자체 단위로 좀 열심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고령화에 맞춰서 지자체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남은 농어촌이나 섬 지역이 많아서 방치된 곳들이 참 많거든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치를 안 시키려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좀 문제가 되는 걸 해소하려면 뭔가 이렇게 경계 시설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또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점점 이 우범지역화되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교육청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의 시설로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상간오지는 이제 인구도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특히나 그 지자체에서도 이 폐교를 활용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상간오지에 있는 폐교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폐교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폐교가 지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폐교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바라는 것은 폐교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다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문화 또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적 효과와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좀 폐교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우선적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주민들은 아무리 학교가 폐교돼 있어도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폐교된 학교라 하지만은 또 매각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아까 10년 이상 특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폐교를 매입하고 싶은 주체가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폐교 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활용 안 되고 문제가 된 폐교들이 남아있는 데들이 대부분 상간오지들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를 만들 때 다 자기가 쌀한바가지라도 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정적이고 대안이 있느냐면 대안은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네. 이걸 교육청의 문제로 남겨둘 게 아니라 지자체가 관광자원화 하거나 뭐 하거나 간에 어쨌든 오래 많은 사람들의 꿈과 추억이 어려있는 이 공간들이 지역의 공간으로서 그대로 남아있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약간의 변형을 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폐교의 문제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폐교 활용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폐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흉물로 전락해서 뭐 골칫거리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제 우범지역화 되잖아요. 그렇죠. 뭐 도심에 있는 짓다가 이제 그 스톱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런데 그 시골 지역에 있는 폐교들은 더욱 이제 우범 지역화하기 좋은 것이어서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별도의 경비시설을 하기도 참 어렵고 뭔가 활용을 빨리 해야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주민들께서는 뭐 주변을 돌아다니기 무섭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폐교는 주로 이제 상간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기 힘듭니다만은 폐교의 재산은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에서는 월 1회 폐교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본청에서도 이제 1년에 2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역부족이겠죠. 최근에는 폐교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원도심의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설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 목포만 예를 들어도 구제일여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구청어중학교, 청어중학교가 지금 영해 그 단지로 이주했고 그 원도심에 있는 동구시장 옆에 청어중학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어중학교 건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여기가 우범지역 될 수 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보일 징조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청어중학교를 재활용해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도심에 방치된 대형 규모의 학교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화재 발생,
그렇죠. 예, 범죄도 있지만 화재 발생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청호중학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호중학교를 이제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용하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이 매각이 아닌 임대를 준 폐교의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면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아까 드린 것처럼 여수교육지원청이나 전남유아교육진흥원처럼 교육시설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폐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초반 그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공익단체나 지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서 초기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계약 해지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 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샀다가 방치하거나 또는 임대했다가 임대 기간 마치고 재계약을 포기하는 건 또 그래도 양반이에요. 중간에 그냥 버리고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건 누구도 관리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서 차라리 계약이 끝나기나 하면 교육청이 나설 명분이라도 있죠. 임대 기간 중인데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아이디어들과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이제 아까 목포 이야기를 하셔서 광양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곡초등학교라고 폐교가 됐는데 설화실 예술촌을 만들어서 상당히 설화실 예술촌이 정상화되고 본격화 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시당국의 적극적 지원 때문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폐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자체의 명물이 되는 어떤 그 예술학교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으니까 각자들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좀 폐교의 대안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통폐합 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자발적으로 학생 수가 너무 적어져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제 통폐합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통폐합은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폐교를 하는 거죠, 그냥. 그게 그 어떤 형식을 남겨두는 문제일 것이어서 너무너무 이제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이 타개되지 않고는 사실 어떤 대안도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통폐합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전남도에서 일부 제한적 공동학구제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그나마 조금 방법들을 찾아본다 이런데 그런 것들도 사례를 보면 학생 수가 뭐 한 30명이었다가 12명 늘었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학생들이 다시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선 숨통을 약간 틔우는 정도인 것 같아서 인구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농어촌 인구와 출산율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전남형 미래학교라는 프로젝트를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전남형 미래학교도 도시에 있는 학교보다는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교육청을 맡길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교육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나서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게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는 정말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어떤 대형 규모 학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별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어떤 방과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작은 학교에 도시권 학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로는 갈 수 없지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교통편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노력으로 시골 학교에 도시권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훈 교육감이 추구하는 게 마을 교육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방과 후에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작은 학교가 도시 학교보다 더 좋은 환경의 학교일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어떤 폐교를 막을 수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예, 제가 제 경험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60인 이내의 학교를 다녔어요. 한 학년에 8명. 네. 그러니까 정말 서구적 교육을 해요. 1:1 교육이 가능하고 네.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내내 같은 8명까지만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교류 관계의 폭들이 제한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놀다가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위계가 형성이 돼서 지들끼리 거기에 고착화 되고 그런 데서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하고 사실 교류를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아이도 사실 그 학교와 아주 멀지 않은 곳에 비슷한 규모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 학교와 학교 사이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방과 후 학교라도 좀 서로 교류를 시켜주는 이러한 노력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 적으면 서구식 교육들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적은 아이들을 교사들이 집중해서 지도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좋은 그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다만 거기서 오는 단점들,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됐건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 거 지원을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또 퇴직자들이 나서서 지역교육,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른 학교와 아이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면 그 단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단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은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은 학교는 한 학교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상대로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오케스트라는 보통 50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에 있는 여러 개 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오케스트라 주체는 한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특히 또 축구라든지 어떤 구기 종목을 만들 때 한 학교에서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주체가 나선다면은 작은 학교의 장점 또 단점까지 봉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조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서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앞으로 폐교가 흉물이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또 떠나는 학교가 아닌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폐교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인구 감소 문제부터 방치된 폐교 활용 방안까지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